예, 오종창 기자의 거짓과 진실 책으로 된 두 번째 책, 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온다고 연락이 왔네요. 예, 그래서 오 기자가 원래는 11월 달에 책이 나온다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동안 법원 기록을 더 꼼꼼하게 보느라고 일정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법원 쪽의 일들을 보면서 오종창 기자가 이 기록물을 더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 뭐 기록물을 또 보고 하느라고 일정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뭐 책이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재판 기록물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또 중요한 거였었죠. 그리고 오종찬 기자도 뭐 이 사건 관련으로 하여튼 뭐 음, 하여튼 오 기자가 이 사건 오 기자가 진실을 파헤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 아마 4개가 기소가 된 것 같고 2개인지 아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는 있어요. 예, 그러면서 어, 재판 기록을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기록물을 살펴보는 바람에 일정은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출간하기에 앞서 법원에 먼저 냈어요. 책이 일찍 나왔다면 책 자체를 법원에 냈을 텐데 책이 출간되는 게 좀 늦어지면서 책을 아마 초고 상태로 법원에 냈다고 2월 아마 14일 날 최소원 씨 선고가 있는 날 그날 법원에 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올 서문을 저한테 좀 보내줬고 그 다음에 그 책에 실릴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이것도 같이 보내줬네요. 그래서 보면 어, 두 번째 책이 2월 24일 날 출간된다고 알려왔고 이 책은 두 번째 책은 미르재단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검찰 수사와 미르재단의 진실이 주 내용입니다. 미르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수원 씨와는 무관하게 안종범과 차은택의 주도 아래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기록입니다. 제2권은 30만 페이지에 이르는 대통령 재판 기록, 대통령 재판 1심과 2심 또 뭐 관련된 삼성이나 다른 재판에서 나온 기록들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30만 페이지가 넘는다는 이런 재판 기록이죠. 즉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조서와 법정에서의 증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오종찬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근거로 기록하였습니다. 직접 재판에 가서 본 기록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책을 쓰음에 있어서 법리적 문제는 부장판사 출신의 모 변호사가 감수를 해 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뭐 그 기자가 할 수 있는 면이 있고 또 기자가 할 수 없는 법리적인 문제는 법률 지식을 가진 분이 검토를 해줘야지만 나중에라도 이 법을 공부하는 후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법관들도 이 재판에 대해서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테니까 법률적인 전문가가 검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죠. 그래서 제2건의 초고는 출간하기 전엔 2020년 2월 14일 최수원 씨 결심 때 아니 선고 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파기 한송심 재판부인 제형사 6부의 대통령 사건의 객관적 실체 파악을 위한 즉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의 참고 자료로 제출되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 재산 제2건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책 서문과 목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한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서문을 좀 읽어보니까 사실 제가 그 전에 그 조갑재 씨가 쓴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을 13권을 굉장히 순식간에 읽었어요. 아마도 그거는 뭐 조선일보사에서 근무하는 그 기자들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아마도 그렇게 글 쓰는 걸 배우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글들이 쉽고 재미있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조갑재 씨 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우종찬 기자의 첫 번째 책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문으로 보내준 이 글도 보면 굉장히 쉽다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쉽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장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은 누구한테 권해도 아마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서문에 보면 2개의 조작의 요물, 타블렛 PC와 안정범 업무수첩. 예, 타블렛 PC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전부 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JTBC 손석희가 조작한 타블렛 PC를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안정범 업무수첩. 이것은 지난번에 안정범 씨, 최수원 씨의 최후 진술에마저도 안정범 씨가 자기가 쓴 63건이 대통령 관련된 재판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걸 보고 참 저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었었죠. 예. 그러면서 여기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산에 묻어버린 2개의 타블렛 요물이 있다. 하나는 JTBC의 손석희가 날조 보도한 타블렛 PC이고 또 하나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이 썼다는 업무 수첩이다. 타블렛 PC 날조 보도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그 재판할 때도 이 타블렛 PC 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헌재에서 안 했잖아요. 이 법관들은 도대체 역사의 이 죄를 어떻게 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종범 업무수첩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덮어버리는 핵심적인 물증으로 작용을 했다. JTBC가 보도한 타블렛 PC에 문서 수정을 위한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으로 확인되었다. 때문에 최서원이 타블렛 PC를 가지고 대통령 연설문을 수십 군데나 빨갛게 수정했다는 JTBC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날조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조정을 받는다고 얼마나 촛불들이 회화했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최순실가 대통령을 가지고 놀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JTBC 소속의 손석희 앵커와 심수미를 비롯한 특별 취재팀 기자들은 문제의 타블렛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정 보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는 내용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산 1권에서 자세히 기록을 했다. 법정에 와서 거짓말을 한, 위정을 한 심수미, 김필준, 손영석 또 다른 증인들을 저희가 대구 아재, 선글라스 아재 그분하고 같이 고소를 했는데 전부 다 기각이 됐어요. 혐의 없다고.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다시 재심이 이루어질 거예요. 제2건 이어지는 제2건과 제3건은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지금 오 기자가 열심히 쓰고 있기 때문에 곧 이 책도 나올 거죠. 이 2건은 30만 페이지 이르는 대통령 재판 기록과 오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되었는지,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의 진실이 무엇인지, 또 성만뇌물과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또 최서원 주변에서 맴돌았던 고영태, 노승일, 차은택 등 사건 관련자들의 추악한 행적을 정리한 기록이다. 대통령 사건의 수사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한 게 안종범 업무수첩이다.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라고 한 증거들이 업무수첩에 적혀 있다고 검찰과 특검은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달라는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선고일이요. 박근혜 대통령 사건, 뇌물, 직권남용,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선고에서 안종범 업무수첩이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검찰과 특검의 상고 이유로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서 우 기자가 그 대법원의 판결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종범이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한 2014년 4월 16일부터 검찰에 체포되기 전인 2016년 11월 2일 사이에 업무수첩, 사실 우리가 뭐 업무수첩을 하면 보통 연초에 나오는 그 조그만 형태의 그 수첩들이 있죠. 저도 뭐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아마 크기가 한 뭐 2만 원 정도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뭐 가방에 넣고 다니기 쉽게 해서 이런 거 했는데, 보통 여기 이렇게 펼치면 12장 12월 달에 1에서부터 매달 그 30일까지 바둑판처럼 돼 있고, 그 뒤에 또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개의 페이지들이 있죠. 뭐 안종범의 수첩들은 뭐 검찰들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께 같은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부 다 똑같은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2년 동안에 총 63건의 업무수첩을 사용했으므로 한 달에 평균 한 건씩 썼다는 이야기다. 뭐 하여튼 업무수첩을 봐야지만 좀 비교가 될 텐데, 이렇게 많이 썼다면은 그 매달 그 바둑판처럼 생긴 것보다는 메모, 그 여백 아니면 줄친 거라고 해도 그런 페이지가 많은 거를 썼을 텐데, 어떻게 썼는지 그를 검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뭐 판사들도 보지 않았겠죠. 그래서 또 뭐 우종찬 기자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종찬 기자는 입수를 해서 뭐 어떤 그 통로를 이용을 해서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전체 62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종범이 썼다는 그 내용들을 크로스 체크할 그런 기회를 가지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수첩에 안종범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 적기도 하고 자신이 대기업 임원들과 주로 받은 사적 내용도 기록했다. 문제는 안종범이 언론에서 미르재단 의혹을 보도하던 2016년 10월 8일 이후에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허위 기사들을 근거로 새로운 업무수첩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게 18건 분량이다. 이것을 안종범이 구속된 후 그의 보좌관 김건윤이 검찰에 제공했고 나머지는 검찰에 갖다 주었다. 안종범 업무수첩에는 사실의 절반쯤 발을 담근 반쪽짜리 자료에 안종범이 가필한 언론의 허위 기사가 뒤섞여 있는데, 여기에 안종범의 책임 회피성 진술과 관련자들의 악의적인 거짓 진술이 보태지면서 조작의 요물로 변질되었다.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장 김세훈 판사는 63건의 업무수첩 가운데 57건을 증거로 채택했으나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장 정형식 판사는
업무수첩 자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안정법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진술조서와 법정 증언 등 2차 증거들 또한 유죄의 증거로서 가치를 상실했다. 대법원은 안정법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면서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했다. 자기네 손에 피를 흘리기 싫다는 거죠. 대법원은 사소한 법리 적용의 오류를 이유로 대통령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판사가 아무리 논리 정연한 법 이론을 전개하더라도 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한 진실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판결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많은 부분이 제대로 재판을 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판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결심을 한다고 하는 걸 보고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한 2017년 4월 17일. 그렇죠. 뭐 대통령 3월 30일 날 구속이 되고 나서 그 2주간을 검찰들이 조사를 하는 기간이라고 하면서 기소는 그 2주가 지난 4월 17일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요번에 이제 대통령 재판을 바라보면서 배운 사실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구치소로 끌려간 거는 3월 31일인데 구속 기간은 4월 17일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혐의로 구속 기소한 2017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는 1심 선고를 앞둔 최수선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최후 신문이 있었다. 2016년부터 대통령 최성원 씨, 안종범, 정호성 씨, 이재용 재판들이 이렇게 각각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판에 다닐 줄을 몰랐어요.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고 난 준비기일 5월 2일 또 5월 16일인가 막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재판에 다니면서 5월 23일 날 첫 재판이 시작됐을 때 이때 시작을 한 거였었죠. 그래서 아마 그 2017년 4월 17일 날 최수원 씨 재판은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특검과 검찰의 최후 신문이 있었다. 피고인 최후 신문은 증거 조사를 마친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직접 진술을 통해 범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최후 신문에서 검찰은 최서원에게 피고인은 1986년 유경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였지요? 라고 신문했다. 이에 최서원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검찰이 지난번에도 물어보았는데 제가 유경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했다면 그런 증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거를 제시해야지 의혹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부인을 했다. 최수원 피고인이 1986년에 유경재단 부설 유치원의 원장이었나 아니었나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신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유경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너무나 악의적인 재판을 했다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최수원 씨 마지막 그 파기환송심에 결심에 있어도 김영철이가 최태민의 딸 최수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수원 씨가 그때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최후 진술로 써가지고 온 거 외에 김영철이가 말했던 그 내용 최태원의 딸 최준실이라는 말을 짚고 넘어갔었죠. 재판에 보면 굉장히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장면이 엄청 많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최태민의 딸인지 누구의 딸인지 이 재판에서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예? 이런 식이에요.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나쁜 선입감을 주기 위한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거를 수도 없이 많이 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응?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이 지금 대통령이 재판하고 상관도 없는 이런 문구를 넣어요. 응? 최수원 피고인이 강하게 부인하자 검찰은 피고인은 1989년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았던 한국문화재단 부설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해 활동한 사실이 있지요. 또 이런 식이에요. 재차 추궁했다. 이에 최수원 피고인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없습니다. 라고 부인했다. 만약 이때 검찰이 단 하나의 물증이라도 제시했다면 최수원의 법정 진술은 거짓임이 판명되고 최순실씨가 없다고 한 말이 거짓이라고 판명됐겠죠. 그런데 검찰은 제시 못하잖아요. 그녀가 그동안 검찰에서 했던 모든 진술은 신뢰성을 상실한다. 최순실씨가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주장한 게 맞고 최순실씨가 주장한 것은 거짓이란 거 판명됐을 텐데 검찰은 반박을 못하잖아요. 하지만 검찰과 특검은 이날 최우신문에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최순실 재판에서 미리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재판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검사들이 증거 제시도 못하는 이런 억지 주장을 펼쳤다는 것을 제가 봤잖아요. 검찰이 최수원에게 추궁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허위 기사였기 때문이다. 이런 재판을 한 거예요. 이 나라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듣고 있으면 여기 막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나오면서 검사들한테 소리 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우정찬 기자가 그날 나는 법정에 있었다. 나는 최수원 피고인이 검찰과 특검의 매서운 추궁에도 불구하고 조목조목 해명하고 오히려 신문하는 검사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나와 같이 현장에 있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은 이런 광경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장본인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민들 대다수가 법정에서 있었던 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우정찬 기자는 미리 최수원씨, 안종범씨, 정호성씨 재판에 들어가서 이걸 봤지만 저는 보지 못했고 대통령 재판에 들어간데 똑같아요. 제가 우리가 5월달부터 재판에 들어가서 법정 유튜브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재판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날 재판에서 일한 일을 카톡방에 올렸는데 제가 나중에 6월 중순인가 아마 7월달부터 제가 노트에다 기록하기 시작했었어요. 노트에 기록하면서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재판 시작되면서 기자가 몇 명 왔나, 점심때 몇 명 왔나, 제가 이걸 다 적었어요. 오후가 되면 기자들이 절반이 빠져요. 그리고 재판이 늦게까지 하고 나면 5시, 6시, 7시 이렇게 되면 더 빠져요. 그래서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에는 기자들이 몇 명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날 가서 기사를 검색하면은 정말 중요한 얘기들은 잘 나오지 않고 제가 지금도 이상한 게 재판을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도 보면 꼼꼼하게 기록했는데 보는 시선이 너무나 달라요. 사실 그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서 보는 이 재판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기록을 했는데 비틀어 버린다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제가 그 사이트도 알고도 있고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도 올리는 걸 봤는데 페이스북에서는 의외로 그 글을 보는 사람이 적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언젠가 이 사람이 그 사이트 명을 바꿨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가지고 있는데 전체 보진 않았는데 제가 못 들어간 재판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하고 보는 눈이 너무나 달라서 중요한 거를 좀 다르게 보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계속 우종찬 기자의 글입니다. 최소원 사건을 기성 언론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이라 이름을 붙였다. 이 이름대로라면 마치 최소원에 의한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정리하면 이 사건의 본질은 최소원에 의한 국정농단이 아니라 누군가가 최소원이 국정농단을 한 것처럼 가상의 사실을 꾸며낸 기획된 국정농단이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사실을 기록함에 있어서 단어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건이든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게 단어이다. 어떤 단어와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건을 보는 시각은 달라진다. 최소원 사건은 기획된 국정농단이라고 정의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이 용어를 법정에서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최소원 피고인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과 관련된 3개의 사건,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상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시인한 게 아니다. 오히려 오만과 위선으로 점점 허물어져 이제는 그 뿌리마저 잘려나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 주소를 묵치로서 침묵으로서 심판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서 매주 4차례씩 재판을 받던 중 1차 구속영장에 이어 2차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자 재판에서 재판 거부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2017년 10월 16일 날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짓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바람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진실은 어딘가에 흔적을 남겨두기 마련이다. 진실은 피할 수가 없죠. 나는 그 흔적들을 수사 기록과 법정 녹취록 그리고 취재를 통해 발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진실은 거짓과 허위 자료로 뒤섞은 수많은 기록 속에 묻혀 있지만 언젠가는 정의의 이름으로 환하게 드러날 것이다. 기록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제가 정말 이 영털이 재판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 박근혜 개인에 대한 파면이 아니라 법치의 이름을 빌려 대한민국을 탄핵한 행위와 다름없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립 기반 그리고 그 가치와 자존심을 거짓과 선동이라는 무기로 짓밟은 것이다. 그동안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수많은 인터넷 매체들이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지만 진실을 가린다고 해서 덮어버릴 수도 없고 묻어버릴 수도 없다. 탄핵을 묻고 가자거나 덮고 가자는 주장은 진실을 묻겠다는 행위다. 정의의 기준점을 상실한 수레바퀴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고 순례이다. 그래서 나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진실을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2건과 3건에 이어 4건에서는 대통령 탄핵 무렵에 있었던 국내 정치 상황과 남북관계 그리고 정치권과 야판, 헌법재판관들의 추한 행위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 나라 대통령 파면시킨 헌재 8명, 대통령을 재판한 기소한 검사들과 판사들은 역사의 기록을, 역사의 증인들을 피해 나가지 못할 거예요. 집필 작업이 끝나면 30만 페이지 이르는 대통령 재판 기록을 거짓과 진실의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할 생각이다. 대통령 재판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과
역할은 사건별로 분류하여 이것 말미에 별도로 정리해 놓았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 책에 대한 목차가 쭉 나와 있고요.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2월 14일 날 제출한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라는 것이 있어요. 요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기회가 안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는 우종찬 기자의 책을 보면서 우리가 더 확실한 내용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요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은 필히 이 책을 읽으시고 사건의 진실을 좀 더 알으신 다음에 선거운동을 하시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은 신생 정당으로 해서 우리의 힘이 미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선거에 이기는 자세로서 우리가 이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후보로 나가시는 분들은 필히 중요한 시간을 내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도 다 읽어봤는데 내용들이 사실 되게 내용들이 굉장히 쉽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문장이 아주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아주 좋았다는 생각이에요. 요것은 제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요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